듣다 보면 하실까요? 아이씨. 제가 했잖아요. 아 그래요?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예.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고중 기자 둘.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현욱 기. 소개 안 했지? 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또 자, 꼬였어. 또 꼬였어.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김 기자는 새해 독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새해 독서 목표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24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거. 이거만? 아니 그러면 잠깐만. 왜? 작년에 네. 우리가 한 거 말고 다른 책은 아예 안 읽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했다면? 영권. 빵권. 메이비 영권. 근데 사긴 샀어요. 뭐 어떤 책을 샀어요? 책은 많이 샀어요. 그 뭐 손석희 사장이 쓴 그런 책도 거? 사고 네. 뭐 환경 관련 책도 사고 책은 많이 있어. 책 수집가예요? 일단 보는 책을 보는 거죠. 표지를. 표지. 여기를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거지. 뿌듯한 충만감. 근데 보고만 있어도 음. 그 뭐랄까 지적으로 음.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방송 한 6개월 했나요? 6개월까지는 안 했지. 24 곱하기 나누기 4하면 6개월이네. 뭐 중간에 그 정도 되네요. 6개월. 벌써. 김 기자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느끼지 않으셨어요? 느끼지 않으셨어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독서의 내공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왜 갑자기 새해 첫날부터 왜 덕담하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칭찬으로 시작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책을 많이 읽어온 사람 같아. 아닌데. 바로바로 얘기하는 힘숨찐 건데. 같은 건가? 뭐? 힘숨찐 같은. 아닌데. 오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저는 약간 정현욱 기자가 그만둬도 나 혼자라도 계속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목표가 방송을 계속 하자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그러니까 타력이 있어야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무감이. 타 외부에서의 그 외압이 있어야만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저 개인적인 목표는 이 외압을 좀 늘려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야로도. 그러니까 책 말이에요. 책은 근데 좀 사회과학 서적이랄까? 약간 그런 약간 뭐랄까 좀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그런 지금 약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소설도 소설이지만 소설 아닌 책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소설이니까 그나마 벼락치기 했는데 사회과학 서적을 하루 만에 읽겠다고? 사회과학 서적 막스 베버 이런 책 일요일에 아니 막스 베버를 왜 읽어요? 요즘 나오는 책들 요즘의 베스트셀러들 같은 경우는 좀 읽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좀 읽어보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TV에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네, 2월이면 끝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를 준비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계속 소설로 갈지. 정혁 기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지금 딱 들었을 때. 저는 방송에서 안 다룬 소설들이 있거든요. 50편 중에 50편 중에 이제 많으면 40편에서 끝나고 지금 섭외 중인 소설이 안 되면 39편까지인데 그럼 10편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방송에 나갔는데 안 다룬 소설들도 있고 물론 이제 뭐 태백산맥과 객주 같은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다루긴 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진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하면 우리가 일단은 한 서너 달 더. 서너 달까지? 2달 정도면 끝나잖아. 예를 들면 좀 읽기 어려운 책들도 있고 또 그 작품과 유사한 다른 작품까지 좀 우리가 한강에서 2편 했듯이 얼마든지 이제 확장은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소설을 계속 할지 또 뭐 지금 그런 요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막 유행하는 책들도 좀 같이 해보자. 맞아.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방송은 그냥 정혁 기자가 장가 가서 못한다 그럴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하면 못해요? 하지 마. 나 총각이랑 하고 싶다. 뭐 연말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되게 나 좀 갑자기 생각났어. 뭐.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어. 질문? 무슨 질문? 제가 연말에 이제 만난 분 중에 이 책 읽기 열혈 팬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들기보다 책 읽기가 훨씬 좋다. 요새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민망해.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자기 전에 이게 핸드폰으로 본대.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나온대. 꿈에. 근데 한 번은 꿈에 김 기자가 늘 되게 외롭다. 사랑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자손을 만들고 싶다.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김 기자를 만나서 맨날 해. 그런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물었더니 되게 막 그 차갑게 제가
저 여자친구 있어요. 어. 설정이에요. 어. 너무 배신감을 느꼈대. 어. 이 방송쟁이들을 어. 내가 속았구나. 어. 요놈들 어. 실을 떨면서 잠에서 깨어나셨다. 답변하시죠.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꿈에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지난번 저는 몸으로 증명을 했어요. 24일 12월 24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밤중에 유부녀와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1시에 끝나고 놀았을 수도. 새벽 2시 15분에 끝났어. 밤새 놀았을 그거 수도. 끝나고 하니까 3시였어.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저희가 우리요. 자, 여러분 유부녀이신 이 신지혜 기자님과 저희가 24일에 12월 24일에 신지혜 기자는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왜 그러고 남편이 뭐 야근이어가지고 집에 가봤자 야근이어서 집에 가봤자 혼자라고 심심하다 옮겨. 아무튼 그는 이제 꿈은 사실과 정반대였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뭐가요? 본인은 뭐 솔로십니까? 예. 예. 결혼 안 했으니까 솔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넣어둬. 그게 내가 거짓말이었으면 저 좋겠네요. 저는 늘 새해에 첫 책을 좀 읽기 힘든 책을 고르거든요. 왜냐하면 새해 까라바조프 독서빨 그거보다 더 재미없고 더 어려운 빡센 거? 책들. 아니, 뭐 그거보다 더 빡센 게 있어요? 정치, 사상사, 뭐 철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요때의 에너지로만 읽을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이면 3일 동안 읽을 수 있는 거. 에릭 콥스 보면 3부작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읽어야 될 소설이 너무 쌓여 있어갖고 못했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여튼 진도를 열심히 따라가자. 제 주변에도 대읽기보다 자기는 책 읽기만 본다는 분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뭐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 좀 써주시고 앞으로 이제 새해는 또 새 마음으로 어떻게 또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 해도 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 지난화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재밌었죠? 네, 제 주변에서 그 책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도 읽어봐야겠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정말 나도 그랬어.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초반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우리가 막 이거는 성소수자 얘기고 이래서 안 봐도 되겠구나. 근데 다 보고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감상이 많았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잘했다는 거죠. 박상영 작가님 이걸 아실까요? 좀 보내주세요. 링크 아직 안 보냈어? 서영민 기자가 보내지 않았을까? 확인해 보시고 안 보냈으면 보내라고. 예. 인스타에 좀 올려달라고. 예. 아직 안 올리셨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포에버 블루문님이 인간의 사랑 이야기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세상 모든 사랑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사회의 어떤 잣대, 또 외부의 시선, 또 어떤 풍습, 뭐 전통 이런 이름으로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이 전통적인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만 해도 군대 가서도 그렇고. 근데 이후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알면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모든 사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ES님이 박상영 작가님 소설 특징은요. 글을 읽는 쾌락이 있다는 것. 글을 읽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근 작품인 1차원이 되고 싶다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슬픈 장면인데 그걸 약간 그렇죠. 유머러스하게 한 부분도 많았고 김 기자가 그때 읽은 장면 엄마와 뭔가 화해 같은 대화를 하는데 참 뭐 미안할 틈을 안 주는 엄마가 갑자기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니까 막 짱이 또 나가지고 엄마한테 난 미안할 준비가 돼 있는데 엄마는 한시도 불쌍해 할 틈을 주지 않는 여자였다. 너무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제이님이요. 작년에 영국의 대도시 사랑법 영문판이 출간됐는데요.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로 선정됐답니다. 수상한다면 더 좋겠지만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죠. 재미있게 술술 읽히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신 박상영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나 또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술술 볼 수 있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밸런스. 그렇죠. 이거는 황금 밸런스. 황금 올리브 치킨 뭐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박상영 작가님에 따라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체리블러썸님이 듣다 보니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같은 결말인 것 같네요. 그 영화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1시간이 훌쩍 갔어요.
책 읽기 끝까지 본 거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간에 식당 전화 온 거 다 넣었대? 왜 안 뺐어요? 아, 나 보면서 창피해갖고. 재밌어서 넣었어요. 뭐가 재밌어? 재밌잖아. 좀 민망했어요 보면서. 그렇습니다. 빵빵빵님이 어제 영상 보고 오늘 서점 가서 구매했습니다. 아, 사셨대요? 올해는 최소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자. 나만의 버킷리스트 첫 스타트를 이 책으로 결정했습니다. 거예요? 기자님만 믿고 첫 책을 선택 이분이고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권,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한 4개 보시고 그 중에 꽂히신 게 있으면은 그거는 사서 보셔도. 아니 뭐 기왕이면 한 주에 한 권 하셔도. 아우, 근데 한 주에 한 권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밤에 많이 읽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노느라 시간이 없고 밤에 이제 오밤중에 읽는데. 김 기자는 또 집에 가면 게임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엔 게임 안 합니다. 아, 책 때문에 안 해요? 일단 디아는 이제 레더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리고 그때까지 안 하고, 와우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망했고 포르자 5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맵이 커가지고 좀 질려버렸어요. 하다가 질려.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좀 물렸어요? 좀 지금은 좀 물린 상태예요. 좀 쉬고 있어요. 아니, 좀 딱히 지금 할 게 없어요. 권태기군요. 네, 권태기예요. 네. 근데 이 권태기가 몇 달 만에 몇 달 주기로 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런 데가 오나요? 오죠 원래. 특히 이번 실바나스 세탁 사건, 저는 정말 좌시할 수 없습니다. 뭐죠? 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텔드라실이 불탈 때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자, 근데 혹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영화 봤나요? 네. 아, 그래요? 전 이거 영화 못 봐도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비슷한 내용 맞아요? 방학 때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성소수자의 근데 둘 다 진짜 내가 남자지만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너무 잘생긴 그 티모시 살라메. 티모시 살라메야? 네. 오호! 하고 그 아미 해머. 아미 해머 누군지 몰라. 지금은 좀 이상한 스캔들 때문에 안 나오는데 진짜 잘생겼어. 진짜. 둘 다. 티모시 샬라메는 진짜 고려해 볼 만하다 진짜. 듄에서 칼 드는데 어머, 나도 모르게 막 입틀 막. 그거보다 이제 좀 어리고 앳된 얼굴인데 네, 하여튼 되게 그 자체로도. 티모시 샬라메가 돈룩업에도 나오지 않나요? 돈룩업에 나오죠. 돈룩업에서 봤어요? 네, 봤지. 제가 제발 봐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던데. 여러분 돈룩업 봤습니까? 안 보셨으면 가서 보세요. 그거 빨리 보고 오세요. 방송국 사람 입장에서도 좀 되게 공감이 되는. 네, 공감되는. 딱 저럴 것 같다. 이런 느낌? 저는 그 흑인 앵커 보면서 이분이 자꾸 생각났어.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시죠. 되게 지구가 망한다는 스토리를 갖고 온 사람한테 계속 재미를 강조하고. 외계의 생명체가 있나요? 헛소리하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 무거운 소설이에요? 무거워. 네. 윤은길 작가의 장마. 네.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주변에 이번 주에 장마한다고 하니까 나 이거 교과서에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과서. 다 교과서에서 봤죠. 우리 교과서도 있었나 이게? 있었어요. 난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이제 발췌로 돼서 들어있겠죠? 그렇죠. 전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구렁이 씬이 보통 많이 나오죠. 언어 영역 모의고사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 구렁이 씬은 나 본 것 같더라. 보고 나서 근데 그 부분이 있었구나. 자, 여러분 장마 그 발췌도 그렇고 구렁이 부분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장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첫 단편 소설 78조까지다. 78조까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다. 근데 부담 없진 않지 않나요? 부담 되더라고. 단편치곤 길어. 길고 묵직하고 뭔가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 제가 장마가 뭐 어떻다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윤은길 작가님의 이 탑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현대 소설의 어떤 전형이었어요. 저는 비슷하게 이게 소설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저는 약간 내가 이래서 현대 소설에 대한 이 뭐랄까 싫었어요. 부담 같은 그래? 게 부담이나 약간 스테레오타입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그래 바로 이거지라고 생각했어.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이 발췌도 그런거나 안 읽었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1분 만에 정연욱 기자가 윤은길 작가의 장마에 대해서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화자인 나는 10살이고요. 195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어 서울 수복 직후 한국전쟁에서 나의 집에는 할머니도 있고 외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내가 피난을 왔어요. 이북에서.
그리고 삼촌이 있고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은 국군 장교로 이제 참전을 했고 삼촌은 빨치산으로 이제 산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반대인데 원래는 할머니들끼리 사이가 좋았는데 소설 초반에 국군 장교였던 외삼촌의 이제 전사했다는 통지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 쪽 군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향한 저주를 퍼붓는데 그게 그 집의 금기였던 거야. 왜냐하면 빨치산 아들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 할머니는. 그래서 둘 할머니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데 이 할머니는 점쟁이로부터 자기 아들이 돌아온 날을 하나 받아놨어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안 오고 구렁이가 한 마리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 설정 얘기하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 그 뒤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정혁 기자가 이제 뺀 거예요, 그죠? 이제 계속 방송을 우리 끝까지 보셨으면 하는 열린 결말로. 근데 이제 아들이 그날 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이제 택일을 해주죠. 그날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소경인 점쟁이. 근데 그 말을 당연히 믿고 싶어서 믿으신 거겠죠, 어머니는. 근데 그날이 됐는데 할머니. 근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오죠. 오늘 그날 오는 날이라더라. 그러면서 막 엄청 이제 승질 내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할머니랑 뭐 고모 정도 빼고는 다 반신반의 하잖아요. 반신반의 하죠. 그냥 그냥 잠재가 온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노인네 뭐 좀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리자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맞춰드리죠. 그냥 맞춰주는데 당이 그 진시가 돼도 안 와요, 아들이. 진시라는 게 이제 보니까 8시부터 10시더라고요, 아침에. 안 와. 그래서 안 오는데 이제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그 앞에 집 앞에 있는데 애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막 빨갱이 욕해가지고 외할머니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극단적인 갈등이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아시는 내용인데 짧게 설명할게요. 결말은 우리 좀 스토리 쭉 가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정혁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소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특히 뭐 정세랑 박상영 아주 트렌디한 소설들 많이 다뤘잖아요. 좀 이 목마름을 해소했어요. 이게 소설이지. 이게 소설이다. 이게 소설이었지. 그렇지. 네.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일단 김 기자 얘기가 아까 잠깐 비쳤지만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건 73년 작품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좀 유행 지난 뭐 낡은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소설 자체가 일단 스토리의 서사에 확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장면도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혹은 공감을 하고 이런 희노애락이 짧은 단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 소설 안에 아주 그 시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영 작가 우리 그때 다뤄서 제가 아쉬웠다고 한 거는 공감하고 재밌지만 그래서 뭐 라는 허무함이 좀 있었는데 이 짧은 소설에서 그 시대를 대리 체험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 시대에 대한 명쾌한 어떤 작가의 문제의식과 나름의 해법까지 이건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그게 압축적으로 느껴진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되게 좀 조심스럽지만 요즘에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약간 뜯어먹을 게 없다는 그런 느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뭔가 문장에서 뜯어먹을 살이 별로 없는 앙상한 느낌. 앙상한 그러니까 문장이 그래서 좀 스토리나 설정 같은 건 재밌지만은 약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오는 그 쾌감 같은 거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건 좀 적었던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엄청 아니 그러니까 난 놀란 게 대단해요. 오히려 옛날 작가들 문장이 훨씬 감각적이지 엄청 않아요? 감각적이고 되게 세련되고 그러니까 막 나 지금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그 아버지가 비를 맞고 방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몸을 쥐어 짜듯이 물을 뚝뚝 흘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서 와, 딱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감각적인 문장들이 엄청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 상황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공들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장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삼촌의 부고가 오잖아요. 전사통. 이 시작이 외할머니가 꿈을 꾼 거야. 이제 곧 내 아들 죽었다는 소식이 온다. 나는 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 할머니만 이제 근데 할머니 얼마나 또 알지만 초조하겠어요. 그거를 콩을 계속 까잖아요. 아우, 무서워. 그러니까 콩을 계속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까면서 야 두고 봐라 곧 온다. 그럼 주변에서 아 엄마 무슨 소리야 하는데 두고 봐라 곧 온. 이게 이 묘사가 완벽하게 이 초조하지만 체념했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네. 불안함에서 오는 그리고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자꾸 생각이 났는데 이 모성이 어떻게 반대로 보면 뭐 부성일 수도 있지만 일단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니까 모성이 반대로 보면 약간 무서울 정도까지가 오거든요. 근데 그 마더에 보면 김혜자 씨가 이제 작두를 이렇게 썰면서 이제 아들 이렇게 사고 나나 이렇게 막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다 손가락을 베이는데 그거 같이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할머니가 완두를 계속 까면서 아유 뭐 아닐 거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완두를 까는 작업에 손놀림의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시선을 떨군 채 일에 열중해 있는 그 모습은 여전했으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 뒤부터 외할머니는 중고 강마른 두 팔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일껏 까낸 연두빛 싱싱한 자시를 빈 깍지가 수북이 담긴 치마폭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까가지고 이걸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실수를 계속할까 봐서 내 마음은 몹시도 조마조마했다. 가능하다면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나는 몇 번이나 기회를 벼르다가 방안을 억누르는 무거운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말았다. 말려서 아궁이에 넣어야 될 빈 깍지를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곧 대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속수무책 주름살이 두껍게 밀리는 우리 외할머니 손끝을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무섭다. 처음부터 분위기를 이 모성의 그 할머니가 아들이 아유 어떻게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막 기약 없는 그 믿음을 아닐 건데 아닐 거에서 오는 그 슬픔과 그 분노와 이거를 다 온 식구가 알면서 말 못하면서 그 분위기를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전 초반부터 굉장히 압도됐습니다.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할머니의 내면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행동을 그냥 밖에서 손자 입장에서 묘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그 이제 이른바 뭐 두나텔 쇼우댐이라는 그 영상 문법 같은 그런 얘기죠. 보여줌으로써 되게 73년 작품에 저는 되게 보면서 이 할머니들의 어떤 생각을 이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게 되게 좀 압도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잠깐 소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소설이 1973년 작품이고요. 윤은길 선생은 4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작가 중에는 황석영, 현기영하고 동년배 41, 42, 43년생이시니까 이 소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이니까 31살에 쓴 작품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죠. 우리 뭐 했냐? 올해 42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 어떤 작가의 대표작들이 의외로 젊을 때 많이 썼어요. 대단하네. 순이 삼촌도 현경 선생 37살 때 쓰신 거고. 이런 작품을 썼지만 의외로 윤은길 선생은 조금 덜 알려진 면도 있고 왜냐면 장마 말고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문단에서도 조금 비주류에 본인이 비주류를 선택하신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또 고향이 완주 이쪽에 이제 계속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서울에서 벗어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작품성에 비하면 상복이 좀 없으셨어요. 되게 뚜렷한 상은 못 받으셨는데 사실 그거는 뭐 황석영, 현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을 했었던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작품 수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성이나 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 거장할 때 떠올리는 작가는 좀 아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작가는 뭐 황석영, 조정래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바로 누군지 몰랐어요. 떠오르지 않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런 분이지만
이 장마가 이 50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됐던 이유는 이 분단 문학의 걸작으로 항상 꼽혀요. 맨 앞에. 우리가 50편 중에 생각해 보면 5.18을 다룬 게 3편이 있었어. 그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한강에 소년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그 임철우 작가의 봄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정찬의 완전한 영혼. 이게 5.18 3편이 있었고 한국 전쟁을 다룬 것도 제가 보니까 3편이 있었던 것 같아. 황석영의 손님, 그다음에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현대사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은 다 이제 문학에서 소재로 썼던 거죠. 그 중에서 분단 문학은 워낙 이제 많은 작품들이 5.18보다도 더 많겠지만 가장 앞에 언급되는 작품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두 작품보다도 사실 더 유명해요. 분단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유명한가는 이제부터 얘기해 보죠. 뭐 그렇게 저는 묘사하시는 게 너무 탁월했. 너무 감각적이죠.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탁월하고 보면서 이제 문장이 하나하나 뭔가 배워간다는 느낌? 문장에서 배워간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는 내내 되게 푸짐했습니다. 김 기자랑 저랑 연말에 현기영 선생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맞아. 근데 현기영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다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4.3 화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강요배 화백이라고. 그분이 이제 현경 선생보다는 연배가 조금 아래요. 지금 70대시고 현경 선생 80대시니까. 근데 두 분이 제주도 바닷가를 걷다가 파도가 현무암에 부딪혀서 포말이 탁 그 장관을 현경 선생이 보고 강요배 화백한테 야, 저 바다가 너의 그림을 모방한다. 라고 하시기에 김 기자가 침 다 술상에 침을 뱉었는데 그게 극도의 칭찬이지. 얼마나 절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대생 작가들의 문장, 우리 김승옥 다룰 때도 그랬잖아. 개 쩔었죠. 41년생이신데 42년생인가? 40년생이시구나. 너무 지금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세련된 묘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책이 되게 많아. 내가 아니 그런 거 좀 써놓고 적을 걸. 일단 시작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그냥 추적추적 내리거든요. 계속 비가 와. 진짜 이 거의 뭐 그거야. 한강에 그 뭐야. 눈. 그 작별하지 않는다가 계속 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비가 와. 습기가 느껴질 정도로 계속 비가 오는데 시작부터 그래요.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복국이라도 복국이 이제 지붕하고 이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이라는데 여기를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돼서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치르게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야, 난 비를 물걸레라고 하니까 정말 흥건하고 불쾌한 느낌이 나잖아. 질펀이 적시고 있었다. 너무 훌륭한 문장인 것 같아.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읽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수성찬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스토리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구렁이 포인트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앞을 안 읽으면 거기가 그 느낌이 안 오겠던데 보니까. 빌드업을 해야 이제. 이거 여러분 이거 77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 스토리가 그 외할머니랑 할머니랑 일단 그 대립 아주 극단적인 대립. 극도의 대립. 그 둘 다 자기도 아들. 그러니까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얹혀 살아요. 피난을 와서 받아준 거지 할머니가. 할머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 노인들끼리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우리 늙은 사람들끼리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아들이 이제 한 명은 빨치산이 되고 한 명은 국군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념 갈등이 이제 할머니들까지 이제 옮겨간 건데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총평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그 좀 또 한국 전쟁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왜 현대 소설이 지겨운가? 왜 지겨운가면 일단 늘 불행해. 일단 다 가난하고 다 누가 죽고 다 이제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라는 게 작가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고 엄청나게 공통적으로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되게 뭐랄까 지루함을 못 참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또 한국 전쟁 얘기인가? 또 그러면 또 뭐 국군과 또 빨산 또 거기에서 인간적인 갈등도 얘기 나오겠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지루했어요 처음에. 2022년의 독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2022년의 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또 한국 전쟁 얘기. 저는 이제 사실은 5.18을 다룬 소설이나 뭐 4.3을 다룬 소설을 하나 더 읽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4.3이구나. 또 그 얘기 나오겠구나.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처음에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외삼촌이 와요.
아니 외삼촌이 삼촌이 오나 그냥? 삼촌이 잠깐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삼촌이 빨치산이지. 빨치산 삼촌이 집에 잠깐 와가지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뭐 아저씨가 와가지고 주인공인 애한테 초콜릿 주면서 너 삼촌 어디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 뭐 수사 당국으로 추정되는. 근데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뭐 딴 소설 있었어. 우리 읽은 거 중에서 있었어. 사탕 뭐 마당 깊은 집인가 새해 선물인가 있었어. 그런 얘기.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구나. 어린아이를 꽂아가지고 이용하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옛날에 많았나 봐. 많았으니까 이게 반복해 등장하겠죠. 근데 여기서 외삼촌이 결국 자수를 하기로 결심을 해. 그래서 이건 약간 새로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인데 산에서 헤매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집에 왔어. 뭐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려고 밤에 왔겠지, 가족들 보려고. 근데 삼촌은 이제 아빠의 동생인데 아빠가 이제 딱 앉혀놓고 설득을 해요. 너 자수해라. 힘들지 않냐. 근데 본인도 힘드니까 현혹되죠. 그리고 아빠가 계속 내가 당국에 얘기해 주겠다. 너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 이때 빨치산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자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 근데 아빠가 내가 얘기해 주겠다. 나 아는 사람 많다. 내 끈이 있으니까 엄마도 그냥 이제 여기서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집착 같은 모성애가 나오죠. 계속 처음에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빨치산인한테 자꾸 너 이불 얘기 물어보고 이불은 잘 빨치산이 이불이 어딨어. 근데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막 밥은 뭐 입밥 해먹고 다니니 생쌀 먹으면 밥을 안 되고. 남자들끼리 있는데 밥을 누가 해주냐. 내가 가서 밥 해줄까 이러시는데 여성주의자들이 보면 고함을 치실 장면인데 고함은 접어두세요. 너무 옛날 얘기니까 한국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따라다니면서 밥이라도 헤매기고 가는 제대로 해서 남을 해먹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그러니까. 빨치산 입장에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거의 집에서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동생도 삼촌도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수하기로 하죠. 네. 전 그래서 이건 새로운데? 빨치산에 자수하는 이야기는 재밌겠다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뒤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디선가 사사삭 소리가 들려서 이 빨치산의 본능으로 바로 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건너방에 있는 외할머니가 낸 소음이었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또 하나의 죄책감을 갖게 된 거지. 이 가족의 어떤 프로젝트가 나 때문에 깨졌잖아. 그래서 외삼촌도 사라지고 외삼촌은 이미 죽었고. 그치. 외삼촌은 죽었고 삼촌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아들이 둘 다 이제 사라져버린 할머니들의 이 분노와 이제 슬픔 이건 건데, 전 약간 여기서 이 약간 자수해서 나오는 스토리는 재밌겠는데 싶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내 그냥. 뭐 중간에 나온 이야기들은 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보다가 이 구렁이 장면에서 그 앞에서 지겹게 읽었던 나 자신을 옷깃을 여매고 되게 혼내고 울 뻔했어요. 거의 눈물 나죠. 저 진짜 울 뻔했어요. 밤에 읽다 울 뻔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대사가 여기서 이런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외할머니밖에 없었던 거야. 아들을 잃었으니까. 이게 서로 이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긴 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진짜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할머니 마음 이해하는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었던 거지. 그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 과부 마음은 누구만 안다고. 뭐 그런 있었던 것 같네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이 부분 뭐 교과서에서 뭐 다 보셨겠지만 좀 읽어드리면 구렁이가 오니까 애들이 막 돌팔매질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할머니 둘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면 처음에는 잘 지내기로 했다가, 그리고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사돈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갈 데 없는 우리를 받아주고 그치. 목숨을 살려준 셈인데 이제 외할머니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감정이 점점 격해져서 어느 날 이게 계속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서 계속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 이 영화로 나왔거든요. 79년에.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국군 소위는 강서구. 그 당시 되게 꽃미남. 이 보면 여기 내가 되게 닮고 싶은 멋있는 외삼촌이었잖아. 잘생기고 인텔리고. 맞아. 그리고 막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삼촌은 이대근. 여기 보면 나오지만 삼촌이 되게 부침성 좋고 잘 웃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발괄한 사람으로 나와. 빨치산이 돼서 중간에 아까 잠깐 집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죠. 되게 논리정연하고 선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돼 있. 근데 진짜 이 집안의 희망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국군 소위로 갔던, 그것도 그냥 장교로 갔던 엘리트였나 봐요.
이 비가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칠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산을 향해서 이 빨갱이 저기 숨어 있는 빨치산들 다 죽여버려라. 그럴 만 이해가 되죠. 그쵸. 내 아들을 죽인 저 빨갱이들을 다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은 사실 그 집안의 금기어였는데. 그치. 왜냐하면 사돈의 아들이 빨치산이니까. 근데 이 아들을 잃은 분노에 이 사로잡힌 나머지 금기어를 뱉어버리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외할머니도 뱉은 순간 잘못했구나.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서 바위새에 숨은 뿔개이마저 다 쓸어가거라. 바우튼색이 엎드린 뿔개에 숫대같이 싹싹 그칠러라. 옳지, 한 번 더. 바위새에 숨은 뿔개이마저 다 쓸어가거라. 옳지. 더 쏟아져라. 옳지. 딱 옆에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이었냐. 여기가 시방 노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여 지랄이. 오늘 왜 이러세요? 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꼴셔서 볼 수가 없구먼. 은혜를 왼수를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글 두고 하는 말이오. 응?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놓게로 인자는 아도 어른도 몰라보고 가진 안양개를 다 부리네 그랴. 응?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래서 약간 이제 한 수 접어요. 뭐 그 빨갱이 얘기를 들은 그 사돈 할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거의 이제 맛이 가지. 저 영감탱이가 그냥 막 무슨 막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서로 그 싸우죠. 그리고 하지만 이 외할머니가 빨갱이라는 말을 한 자기의 그 엄청난 실수, 그 실수의 값어치를 스스로 자각하고 약간 한 수 물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은 수면 위로 내려왔지만 감정은 이제 이미 회복될 수 없는 네, 그 상태가 이제 지속되다가 네. 그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봤어요. 솔직히 읽으면서 또 읽기 빡센 그 현대 소설 흙 같은 읽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뿐. 막 이런 제발 언제 끝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그 막 할머니들 막 멘트도 막 현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김 기자가 쥐약인 사투리 막 나오고 막 시칭맹키롱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소리 내면서 읽어야 막 이해되고 막 그런. 막 그러네 소리 내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서사와 메시지가 진짜 재밌고 개짱이면 약간의 개연성이나 약간의 불만 같은 거는 됐어 뭐 치울 수 있다. 전 요즘에 이제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사실 어제 제가 스파이더맨 3를 보고 왔는데 나 봤어요. 그래? 나 펑펑 울고 왔어. 나 앞에, 진짜 앞에 거 다 봤어? 나 옛날 스파이더맨 2001년부터 극장에서 다 봤어. 나는 너무 그 장면 있어. 예. 막 진짜 막 여러분 스포 주의하시고 저는 옛날 거 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안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그러면 그 구해주는 MJ를 구해주면서 울 때 이해가 안 됐겠네. 근데 그 얘기 맨 앞에 하잖아 멘트를. 나는 구애는 구하지 못했다. 나도 그런 상처가 있다. 그 빌딩 옥상에서. 그래서 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뭐 여자친구 못 구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약간 느끼긴 했는데. 왜냐면 그 영화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히어로 영화인데 주인공이 죽잖아.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무력하게 그걸 보고 막 슬퍼해서 되게 강렬한 장면이었는데 AS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보다 토비 맥과이어 나올 때. 난 토비 맥과이어 딱 걸어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스포를 다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일부러. 전 다 봤어요. 아유 찾아보고 너무 궁금해서. 아직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 다 못 느끼는 거잖아. 메이 스모 죽는 거 알고 갔어. 그러면 왜 그렇게 봐? 진짜 모르고 봐야 참을 수 없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나랑 너무 달라.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나는 진짜 맨날 복장 터져 죽을 거야 진짜. 근데 진짜 토비 맥과이어 나올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그 스포를 안 보고 봤으면 더 감동이었어. 아니 근데 그 다른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는 건 이미 광고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광고를 다 안 봤잖아. 다 이렇게 어떻게 외면했지. 다 외면했어. 유튜브도 이렇게 내리면서 막 안 봤어. 외면하는 순간 봤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렇게 봤어. 막 그 늙은 토비 맥과이어가 너무. 난 그래서 늙어가지고 맞나 했어요. 맞더라고. 실화였어. 실화였어. 나 진짜 많이 울었어. 진짜. 이제 그 약간 근데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뭐 고딩이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해도 저게 말이 되나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워낙 그 뒤에 스토리가 훌륭하고 주는 이게 메시지가 좋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 톰 홀랜드가 너무 바람인 거야. 너무 바람인 거야.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호의를 갖고 해주는데 자꾸 추가 주문을 하잖아. 이 새끼가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망한 거잖아. 망한 거잖아. 처음 애초부터. 그래서 난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났거든. 짜증났어 그냥 아주 그냥. 야 이 새끼야, 야야. 아유 그냥 아유. 막 이 우주의 질서를 막 재구성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부탁을 하잖아. 그러니까 MZ 세대 이 새끼야 막 싸가지 없이 이러는데 하지만 마지막 이 난장판을 대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나 싶었는데 결국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잊혀지는 걸 택하면서 정리가 되죠. 근데 윤은길의 장마도 죄송합니다. 스파이더맨 스포가 심한. 윤은길의 장마도 저는 약간 앞에 좀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자꾸 앞에 지루하죠. 좀 지루하고 그래 이게 현대 소설이지. 내가 이래서 현대 소설 안 봤지 막 이런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옛날 그 마당 깊은 집이나 뭐 장마나 보면 약간 책에서 흙냄새 나잖아요. 책에서 흙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교과서를 배웠던 소설 같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막 많이 봤던 네.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도 어디서 많이 봤던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구렁이 씬에서 그냥 유승민 작가님한테 뒤통수 야 새끼야.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이 할머니가 이제 날짜를 받아놓게 된 경위와 그러니까 왜 기다리고 구렁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아들이 언제 오나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자수하기로 했는데 다시 후다닥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얼마 자식이 고생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제 다시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막 속이 타들어가죠. 속이 타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용하다는 소경,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제 점쟁이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이제 점을 보러 가죠. 갔더니 언제 며칠에 몇 시에 온다. 시간까지 다이렉트하게 딱 알려주는. 그래가지고 그날을 아주 그냥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 할머니는. 근데 그날이 이제 명절이지. 그날 온다. 무조건 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아마 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못하는. 저 감히 했다가는 그냥 그 어머니의 분노를 할머니의 분노를 사는 거지.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날 좀 일찍 올지도 모르니까 밤새 불을 켜놔라. 그 불을 환하게 밝혀놓는데 밤사이에 그게 꺼져. 그 잠을 자고 밤에 비 오니까 장마니까 꺼질 수도 있잖아.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야. 니들의 정성이 이거밖에 안 돼서. 만약 그러면은 만약에 안 오면은 내 탓 되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 불 꺼놔서 우리 아들이 올려다가 그 불빛 못 봐서 그렇게 어머니는 할머니는 절실한 거죠. 빨치산을 4살짜리 애 취급을 하는 애취급을 엄마의 하는 모성. 마음이죠. 근데 당일이 됐는데 안 와. 사람들 소식 듣고 다 쳐다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왔지 이제. 약간 호기심으로. 근데 할머니도 약간의 그 익스큐즈를 하나 남겨놔. 그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다. 돌아서 오면서 뭔가 못 올 수 있다. 뭔가.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이미 지났어요. 그 점쟁이가 준. 근데 이제 날짜는 아직 오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 많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애들이 갑자기 시끌시끌해가지고 근데 그날 시간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 슬슬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문 앞에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슥 끼어오죠. 끼어오는데 애들이 거기다 돌팔매질을 애들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외할머니가 그 사이 안 좋던 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보고 졸도하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본 순간 내 아들은 못 오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 대신 온 저게 구렁이가 내 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짧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 졸도를 해버려요. 근데 그때 히어로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들이냐라고 서리빨같이 소리를 질러요. 한낱 구렁이한테 한낱 구렁이를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막 뭐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두 손을 천천히 가슴으로 모아 합장을 하면서 그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찾아왔는가? 어떤 놈들이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섰냐?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데로 가서. 가야 할 데가 보통 먼 일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춤그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런 못 쓰네.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는가.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띠로 가소 하니까 구렁이가 가만히 있어.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충고리만 있으면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가 짐작을 하겠나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진짜로 아들을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렁이가 이제 감나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더니 음식이랑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제사상처럼.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이게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다만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 나더라고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편안히 가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요. 이게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선으로부터 해서 이제 제사의 이제 무용론, 왜 제사 의미 없는가? 젊은 세대들은 제사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페미니스트에게 제사상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또 보면서 아 이게 또 제사의 의미구나. 필요한가? 간단히 하게 되는거. 이제 물론 귀신이 없겠죠. 저는 귀신이 없다주의자이긴 하지만은 이게 제사상을 차리는 의미고 돌아가신 사람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사람에게 눈욕이라도 하고 가서 먼 길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깨어나시잖아요. 가니까 이제 배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이 어떤 리추얼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못 걸지. 구렁이가 신기하게 가요. 간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태워가지고 실어서 갔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어서 갔다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구렁이가 실어서 갔다라고 하겠지만 이거에 이 어떤 한 에피소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감히 How dare you 시비 걸 수 없지.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깨서 그 얘기를 듣고 고맙소.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라. 할머니. 그 철천지 원수 같던 사돈을. 사분도 별싫은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야한테서 얘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참말로 고맙구랴. 이러면서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뭐랄까 성불시키다시피 이렇게 보내준 그런 느낌이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보내는 걸로 뭔가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시죠. 바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기력이 다 쇠하셔서 졸도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래서 서로 다 모두가 용서하는 그런 엔딩이었달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참 지루한 장마였다. 이렇게 끝나죠. 맞습니다. 참 스파이더맨도 보면 말이죠. 마지막에 모두 성불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 자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스파이더맨 3의 그 교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빌런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이제 아픈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큐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큐어. 그러니까 치료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치료하겠다고 계속 억지를 부려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 멀티버스에 갇히고 그 미러 디멘션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 큐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성불하는 내용이에요. 스파이더맨 3도. 나중에 악당들이 다 다시 착해지고. 그리고 악당들이 아유 나는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난 사실 되게 자존감이 낮잖아요. 난 노바디야. 근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성불하는 그런 결말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결말인데 장마도 읽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할머니도 죽고 아마 외삼촌 삼촌도 죽었겠죠. 죽었지만 서로를 다 용서하는 그리고 작중 화자도 할머니를 다 용서하는 그런 결말 그리고 장마가 끝나는 그런 결말이어서 스파이더맨 3와 비슷하다. 장마가요? 아무튼 전 되게 엔딩을 읽고 압도적인 엔딩. 압도적인 엔딩이어서 솔직히 저 앞에서 읽으면서 가서 또 그냥 그랬습니다라고 해야겠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엔딩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죠? 제가 완전 대가리 박았습니다. 진짜 엔딩 보고 대가리 박았습니다. 대가리 박는 엔딩이었습니다. 진짜 개 쩔었습니다. 진짜 씹어 드셨습니다. 결국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장마가 의미하는 것은 뭐 이러면 이제 뭐 당연히 한국 전쟁이죠. 길고 긴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이 할머니 외할머니가 우리 이제 분단된 민족을 상징하시고 이게 비판을 받는 지점들은 결국 샤머니즘으로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먼의 기대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건 좀 억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이제 해명 뭐 대답은 그게 아니고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 공유했던 무언가라면 나는 된다고 본다. 그 중에 나는 샤먼을 선택했을 뿐인데 뭐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저랑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르네요. 아니 또 왜요? 전 예전에도 이게 페미니즘 소설이다라고 해서 읽어보면 난 이게 뭐 딱히 페미니즘 소설인지 모르겠고 인간성에 대한 책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도 샤머니즘에 대한 소설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대상이 구렁이가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공감에 대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이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그 식구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외할머니밖에. 그래서 외할머니만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는 거죠.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뭐 애석하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구렁이가 아니라 뭐 다른 종교가 되었어도 그걸로 인해서 할머니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영화 보면 스파이더맨 3에도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3에서 숙모 아니지 큰엄마를 잃은 메이를 잃은 그 톰 홀랜드가 막 우니까 나도 누굴 잃었어. 나는 여친을 그웬을 그냥 놓쳤어. 나는 뭐 삼촌을 잃었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잃어본 사람들만 진짜 찐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스파이더맨 빌딩 씬과 같은 씬이다. 구렁이 씬이. 그래서 진짜 네. 그런 같은 이거를 겪어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왜 누구냐 로기완을 만나다. 로기완을 만나다는 아들을 안 잃어본 사람이 아들 잃어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거를 막 대리 체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까지 완벽히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소설이잖아요. 전 이거는 거기에 같이 가본 사람들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구렁이에 대한 샤머니즘을 해석하는 건 억까다. 억까라고 봅니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저는 그 비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그게 네 개가 그냥 구렁이가 되었을 뿐이지 그때 뭐 다른 어떤 도구가 있었다면은 그걸로 그렇죠. 작가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겠죠. 이게 이제 저는 개쩔은 소설이었다. 1973년 작품이니까 뭐 한 72년 뭐 이때부터 쓰셨겠죠. 이게 70년대는 좀 엄혹한 시절이어서 작가님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 화자를 어린아이로 한 이유도 어느 편을 들지 않고 뭔가 천진한 시선으로 이걸 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니까. 그거가 나온 게 이제 넌 왜 삼촌이 좋아, 삼촌이 좋아. 예. 그거 진짜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외할머니 입장에서 외할머니가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니까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니까. 근데 너무 외할머니가 좀 성희롱하지 않아요? 자꾸 이제 그 꼬추를 만져요. 10살인데 정유럽 기자는 살면서 그런 거 당해봤나요? 어릴 때 할머니 그랬죠. 나도 당해봤어요. 우리 때는 이제 뭐 당했다고까지. 아니 따먹는다고 자꾸 그걸 왜 드신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잘 있나 보자. 잘 있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없어졌나? 막 허둥지둥 막 굉장히 공포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감독님은 그런 경험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되게 오래. 저는
여섯 미취학 아동 때지 초등학교 가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뭐가 커? 애들이 애들이 이미 다 자랐는데. 땅이 크다는 줄 알았네. 아이 사람. 그러니까 조금 왜 나오지? 이런 게. 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뭐 일상이었나 봐요. 뭐 할머니들은 또 이게 아유 막 그래서 불쌍한 것 막 이러잖아요. 쯔쯔 불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전 그 대목 그냥 뭐 막 주물럭 하시길래 뭐지? 언제 끝나지?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어.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는데 옛날엔 그래 나보다 싶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저 작가님이 이제 처음 이걸 쓰고 이제 어딘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까였대 한번. 까였는데 이제 우리 한국문학사에 걸출한 평론가인 김현 선생하고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김현 선생이 이제 너 잘 지내냐? 그래서 나 뭐 있었는데 까였어. 갖고 와봐. 보고 야씨 이런 반응이 거였던 거예요. 이걸 깠어? 그래서 문학과 지성사에 냈는데 요건 방송에서 빼주세요. 빼주세요. 오, 쉣. 멋있죠. 쉣. 이 시대는 평론가가 그런 존재였어요. 야, 여러분 저희가 정말 다 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개쩔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소설로 결국에는 잘 나왔다. 그리고 이 외할머니 그 외삼촌 그 국군 장교 그거는 작가님 개인 실제로 그런 삼촌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빨치산 그 얘기는 친한 시인의 집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공간으로 모아서 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요 7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물론 11,000원짜리 책을 사야 됩니다. 11,000원짜리 책을 사면 여기 단편이 많아요. 근데 다 뭐 읽지 못하더라도 요 하나만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어봐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전혀 아는 게 아니었다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3만 본 거예요. 앞에 하나도 안 보고. 곤란하죠. 앞에 하나도 안 보고. 그러니까 파프로홈도 안 본 거야. 그것까지? 미스테리오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미스테리오는 옳았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미스테리오도 누군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스파이더맨 3만 딱 본 거지. 마블 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럼 그 감정선을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갈 수 없죠. 여러분은 교과서에 봤다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1, 2, 3, 어스파 1, 2 그리고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를 쭉 다 보고 홈커밍 파프롬도 다 보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잖아요. 하지만 장만은 얼마 안 걸린다. 그렇죠. 네.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윤은길 작가가 사실 최근에 다시 좀 화제가 된 게 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70년대 이거보다 뒤에 나온 소설인데 그 광주 대단지 사건 들어보셨죠? 박정희 때 거기가 약간 들어간 소설인데 이제 그 뭐 구두 10켤레 중에 이제 한 켤레가 사라진 뭐 그런 하여튼 이게 이제 유시민 알릴레오에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출연해서 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얘기거든요. 그 자존심과 어떤 그 뭐 시대 상황들 뭐 근데 요걸 소재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연작 소설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여기 나온 단편들보다 다른 작품을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읽으시겠다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추천드려요. 우리 이제 댓글 써주신 분 중에서 완장 꼭 읽어봐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나정님이 완장 읽어보라고 하시는데 난 그래서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 없더라고. 그 유영애 작가님이 단편을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중에 하나일걸요. 완전 이게 네 편의 연작 소설인데 곧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연작 소설만 들어가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번 주는 그래서 윤은길 작가님 책으로 했는데 뭐랄까 저의 편견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깨닫는. 진짜 왜냐면 진짜 전 중간까지 보다가 제가 흙냄새 나서 또 한국전쟁 또 그럼 또 빨치산이랑 또 그 얘기 나오겠네. 나오네. 나오네. 그럼 또 밤에 또 오밤중에 또 기어 들어오겠네. 들어오네. 할머니 또 타박하고 또 집에서 또 히스테리 부리시겠네. 부리시네. 막 그랬거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화해다. 화해란 이런 것이다. 개쩔었습니다. 작가님이 보통 우리가 한 문장을 꼽아달라 그러거든요. 본인 작품에서.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극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그 인생의 가장 찬란한 촛불의 찬란한 그 순간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감각으로는 조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상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어떤 이 민족 분단을 극복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같잖아요.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 식구들을 들볶으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용서를 못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저는 박상영 작가님이 이 책읽기를 보시고 유능길의 장마도 읽으셨겠죠? 안 읽으셨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우리 책읽기 보시고 이런 좀 엄마와의 이 화해도 한번 넣으시면 좋겠다. 근데 스파이더맨에서 그러지만은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 좀 화해가 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제 전쟁이니까 이건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제 저는 분단 소설 좀 그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요 이제. 다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소설은 뭡니까? 최윤 작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코는 없다라는 단편입니다. 노 하나코. 단편보다 좀 긴 중편.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코는 일본 여자가 아닙니다. 쉣! 쇼코의 미소는 쇼코는 일본 여자입니다. 하나코는 일본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포를 하는 정말 스포 감성에.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최윤 작가의 노 하나코는 없다. 꼭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봐. 안녕.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의 그 비극이나 불행, 모든 사람을 간섭하고 억압하고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이 전쟁 기간을 장마 기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비가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불행을 겪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마를 중요한 소재로 했고 또 제목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가가 저희 여가 쪽 그 이야기, 장교로 참전해가지고 김화지구에서 그 전사한 외삼촌이 그 어린 시절에 제 영웅이었어요. 외삼촌처럼 나도 닮아서 저렇게 잘 크겠다. 아주 똑똑하고 매력적인 남자였는데 그 외삼촌이 전사해가지고 전사 통지서를 받는 날 제가 외갓집에 가 있다가 그 외할아버지가 전사 통지 받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 외할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기절하는 모습,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문에 저희 외가가 자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 외가의 비극이 이제 소설 속에서 외가 쪽 이야기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가 쪽 이야기는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집안 이야기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그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예언한 날, 그날 아버지는 안 돌아오고 커다란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온 사건, 이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낚시 같이 갔다가 듣고 두 집안 이야기를 한 공간에 몰아넣어서 그 장마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가 사실은 그 반공주의가
나라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하던 시기였는데 이걸 쓰는데 사실은 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써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써야 되는가 고민도 했었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 화자를 그 어린 아이로 두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가 철없는 좌우익 그 이념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거를 서술을 해놓는다면은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린아이 시점을 차용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소설이 완성됐을 때 73년도에 남북 간에 그 화해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후락 씨가 북한에 비밀리에 다녀와가지고 남북 무슨 합의서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풀리는 그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그 장마를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최초로 사회적 자아가 싹트기 시작한 게 6.25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6.25를 만났는데, 그때 받은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엄청난 그 충격,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집안 외가 쪽에 찾아온 전쟁 비극,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집안 식구들하고 학교 친구들, 그것이 이제 세계의 전부였는데,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 때 겪는 여러 가지 그 신산고초, 이런 것들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그 6.25더라고요. 샤머니즘 가지고 무슨 그 민간 신앙을 내세워서 독자들을 믿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남과 북이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장구한 세월 분단에 의해서 남과 북이 한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민족처럼 그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외국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단돼 가지고 오랜 세월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분단되기 이전에 남과 북이 공유했던 어떤 전통, 풍습, 또 신앙,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문학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통일에 대한 기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마가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외가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사회적 자아가 최초로 눈뜨기 시작할 무렵에 겪었던 전쟁의 기억들, 것이 많이 담겨 있고, 또 가장 친한 친구의 집안의 일화가 또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마가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 저한테 가장 내세울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학 잡지 연재 지면이 2번이나 폐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연재가 중단되고 또 연재 고려 없으면은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또 딴 작품을 손을 대게 그 작품을 중단하고 딴 작품을 손대게 되고 그러고 그동안에 결정적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기간도 또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어렵게 이제 3권까지 내고 4권째 한참 쓰고 있는데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하면서 작품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불운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련이 많고 그래서 이 작품이 완간돼서 나온다면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권은 원고가 끝난 상태고 5권에 들어가면서 중단했다가 지금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오래 쉬어가지고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또 발동이 걸리겠죠. 과거를 안다는 거는 현재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일제 그 강점기가 또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작가가 작품을 소재로 선택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자기가 잘 아는 세계, 자기가 잘 겪은 세계 이거를 작품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믿고 있는 편이에요.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독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위안을 위한 독서든 오락을 위한 독서든 깨달음을 위한 독서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소설 독서의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그 소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나와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암시 같은 것이 그 소설에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 순수한 오락이나 재미를 위한 독서도 있지만 그래서 이 디지털이 판을 치는 시대일수록 이 아날로그 형식의 그 독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